1973년 8월 현해탄의 검푸른 바다 위 작은 공작선 하나가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갑판 위에는 눈이 가려지고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매달려 있었고 납치범들은 그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망적인 순간, 남자는 살려달라고 비는 대신 마음속으로 깊은 기도를 올립니다. 아직은 죽을 수 없다. 나의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남자가 바로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될 김대중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는 어떻게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역사를 바꾸었을까요? 김대중은 1924년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 하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포상고를 졸업한 청년 김대중은 뛰어난 수완으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 상당한 부를 축적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국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이승만 정권의 독재는 그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치라는 험난한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잇따른 낙선과 선거의 패배, 재산의 탕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 임무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닌 치대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40대의 기수론을 앞세운 김대중은 당시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했습니다.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그의 유세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의 사자후는 국민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영구 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록 부정선거 의혹 속에 패배했지만 95만 표 차이라는 근소한 결과는 독재 정권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부터 김대중은 정권의 눈엣 가시가 되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하고도 잔혹한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직후 의문의 트럭이 의문의 김대중의 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입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후 해외에 체류하며 반독재 투쟁을 벌이던 김대중은 1973년 8월 도쿄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됩니다. 마취약을 맞고 의식을 잃은 채 끌려간 곳은 바로 망망대해 위의 공작선이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보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이 도왔는지 미군 헬기가 배 위를 선회하며 납치범들을 위협했고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정권은 그를 죽이는 대신 서울의 자택 앞에 풀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기적적인 생환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집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생활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집 주변은 항상 정보요원들이 감시하고 있었고 찾아오는 손님조차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립의 시간을 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역사, 경제, 철학을 섭렵했고 정원 가꾸기를 통해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나의 대학 시절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단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김대중을 단순한 정치인에서 사상가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4월의 봄이라 불리던 민주화의 열기가 전국을 뒤덮었고 김대중도 오랜 연금에서 풀려나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신군부의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확대하고 김대중을 내란 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하여 체포합니다.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총칼에 쓰러져 가고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김대중은 그 비극을 알지 못한 채 고문과 조작된 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피로 물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사법정은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죽음이 확정된 순간 그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관용이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는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닌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의 사형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의 구명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신군부는 국제적인 압력에 못 이겨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이후 그를 미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을 취해 석방합니다. 1982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은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등에서 연구하며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화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안전하고 자유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통받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였습니다. 1985년 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주변의 만류와 암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내 국민과 함께 고난을 겪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수만 명의 인파와 그를 격리하려는 정부부 요원들의 몸싸움이었습니다. 그의 귀국은 그 자체로 민주화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군사정권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의 양대 산맥이었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 믿었던 두 거인의 분열은 결국 표를 분산시켰고 어부지리로 신군부 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대중은 3위를 기록하며 낙선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은 컸고 김대중에게는 대통령병 환자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민주화 투쟁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빛이 발했다는 자책감에 그는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됩니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한 후 김대중은 깨끗하게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로써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떠나 연구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화초를 가꾸고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며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인 햇볕 정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비워냄으로써 다시 채우는 시간. 영국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노정객은 실패를 곱씹으며 마지막 도전을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IMF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부도의 공포가 엄습하던 그때 김대중은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는 보수 세력의 거두 김종필과 손을 잡는 DJP 연합이라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평생의 적과 손을 잡아서라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 12월 18일 그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냅니다. 5번의 죽을 고비와 3번의 낙선 끝에 얻은 너무나도 늦고 힘겨운 승리였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빈 국고였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전 국민이 장롱 속의 금반지, 금비녀를 꺼내오는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이 기적 같은 단결력으로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IMF 체제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중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보았습니다. 전통 산업이 무너진 자리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 문화 강국, 한류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은 바로 이 시기에 다져졌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예견한 그의 통찰력은 탁월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활주로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두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햇볕 정책.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이 정책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끝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정상의 포음은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 대신 평화의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비록 이후의 정세 변화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만남이 한반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0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 김대중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선정위원회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 화해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수상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벨상은 영광이지만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는 상금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그가 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서거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계하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호소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2009년 8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인동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대한민국이라는 토양 위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고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목포의 청년사업가에서 사형수로, 그리고 대통령이자 노벨상 수상자로.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경랑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그의 믿음처럼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행동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